우리가 이제 강의 주제 1에서는 전반적인 이제 인트로를 얘기를 했고, 강의 주제 2에서는 개통수를 어떻게 만드는지, 강의 주제 3에서는 식물의 이름을 우리가 주로 이제 학명이죠.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강의 주제 4에서는 개통분류에 이용되는 형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개통분류 형질은 지금까지 얘기한 게 9강까지 얘기를 했고, 10강 이제 분자 형질, 11강 화분 및 수분 형질, 그리고 12강 발생 형질, 13강 꽃과 열매 형질, 파트 1, 파트 2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중에 10강인데 분자 형질에 대한 얘기를 먼저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개통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또 뭐랄까 식물 종들을 아이덴티피케이션, 즉 동정한다고 그러죠. 이게 어느 종인지 알아내는 데 있어서 지금은 이제 형태 형질보다는 오히려 분자 형질이 훨씬 빠르고 또 정확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분자 형질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몰레큘러 파일로지니, 그러니까 개통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몰레큘러 아이덴티피케이션, 그러니까 분자 동정이라고 하는데, 이제 분자 동정에 이용되는 분자 마커들을 우리는 이제 DNA 바코드라는 그 용어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DNA 바코드가 뭐냐? 어떤 생물종들이 가지고 있는 특정 염기서열 지역을 종을 구분할 수 있는 마커들을 우리가 ACGT로 표시되는 DNA 염기서열을 바코드로 바꾸어서 한꺼번에 읽어드리면은 거기에 매치되는 종들을 찾아가는 그런 이제 과정을 DNA 바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식물 30만 종, 아직까지 다 바코딩이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거 말고도 동물에 있어서도 또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1000만 종에 대한 현재 바코드를 만들어가는 프로젝트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자 자료는 어떤 유형인가? 그 중에 가장 이제 널리 활용되는 게 DNA 염기서열 자료예요. 그래서 이 DNA 염기서열 자료가 조금 더 이제 확장되면 우리가 유전체 자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 유전체 자료 전체를 활용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유전체 전체 자료를 다 30만 종에 대해서 생산을 하려면은 시간과 돈과 여러 가지 노력이 이제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유전체 정보가 밝혀진 거는 식물 전체로 보면 한 200~300종 정도밖에 안 되고, 유전체 정보 전체가.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서열 중에 특정 유전자 지역이라든지 또는 엽록체 유전체라든지 또는 뭐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체라든지 핵유전체 중에 일부 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주로 이제 RFLP라고 그래서 Restriction Fragment Length Polymorphism의 약자인데, DNA를 분리한 다음에 DNA를 제한 효소, 여러분들 리스트션 엔자임이 뭔지 알죠? 배웠죠? 제한 요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제한 요소는 세균들이 주로 생산해내는 DNA를, 외부에서 들어오는 DNA를 꺾어내기 위해서 이제 생산해내는 효소인데, 이거를 가지고 제한 요소들이 특징적인 사이트를 염기서열을 레코그나이징해서 잘라내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잘라서 이 DNA에 길고 작고 그런 이제 맵을 만들어서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알로자임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은 이제 DNA가 결과적으로 이제 익스프레션 되기 위해서는 메신저 RNA를 통해서 그다음에 단백질을 만들겠죠. 근데 이제 모든 단백질이 아니고 그 중에 효소로서 작용하는 단백질, 이걸 우리는 이제 효소인데, 이 효소들의
변이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거를 분석하는 거를 우리는 이제 알로자임 또는 아이소자임 분석 방법이라고 얘기를 해요. 같은 그러니까 효소인데도 예를 들어서 글루코스 1,6-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제 하면은 이 효소의 타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걸 분석을 하는 방법. 이거는 이제 주로 집단 유전학이라든지 또는 종 이하의 분류군의 계통을 세우는데 또는 유전적 스트럭처, 그러니까 유전적인 구조를 밝히는데 중요한 이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제 그것보다 더 낮은 단위, 즉 개체 또는 개체군 단위를 우리가 연구할 때는 마이크로셀룰라이트 DNA를 이용하죠. 마이크로셀룰라이트 DNA라는 것은 쇼트 DNA 시퀀스가 반복되는 반복 서열지역.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범인을 잡을 때 쓰는 제프리 프로브. 그래서 뭐냐면은 프로브 한 두세 군데만 우리가 이렇게 검사를 하면은 이게 범인의 DNA인지 아닌지 또는 범죄 현장에 있는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라든지 또는 피라든지 또는 스킨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 마이크로셀룰라이트를 분석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쉽게 사람을 아이덴티파잉하고 또 이제 친자라든지 또는 가계도를 우리가 아이덴티파잉하는 이런 목적으로 쓰는 이런 것들이고 식물도 물론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무작위적으로 앰플리파이된 폴리몰피즘 RAPD라고 얘기를 하고 또는 AFLP 앰플리파이드 프라그멘트 랭스 폴리몰피즘 등등.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다 분자 자료인데 그 분자 자료를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 읽어드리느냐, 이제 이 차이에 따라서 여러 가지 분자 자료를 우리가 유형별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통 자료라고 하는 거는 지금까지 얘기하는 분자 자료뿐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염색체 자료라든지 또는 염색체의 모양이라든지 또는 DNA 염기 서열이 만들어낸 결과적으로는 단백질, 그 단백질들이 바이올로지컬 패스웨이를 거쳐서 만드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 그러니까 식물에서는 특히 이제 2차 대사산물이라고 그래서 플라보노이드라든지 털페노이드라든지 알칼로이드라든지 폴리페놀 콤파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같은지 다른지 어느 정도 같은지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이 2차 대사산물 세컨더리 케미스트리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고 또 이제 과거에서부터 우리가 전통적으로 이용해 왔던 여러 가지 형태학적 유사성이라든지 형태학적 차이점을 비교하는 이런 방법이 이르기까지 또는 이제 생태학적인 데이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생물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우리가 분류 또는 계통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 이제 계통 분류에서 그 중요도가 크게 강조되는 게 결과적으로는 몰레큘라 데이터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몰레큘라 데이터는 크게 이제 단백질 데이터하고 우리가 이제 DNA 데이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단백질 데이터라는 거는 DNA의 핑거프린팅 데이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초창기에 우리가 DNA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1970년대부터 이제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일반 화학이라든지 또는 생화학 시간이라든지 분자생물학 시간에 이미 다 들었겠지만은 센저의 다이데옥시 체인 터미네이션 리액션이라든지 맥심 길버트의 케미칼 디그레데이션 메소드와 같은 이런 DNA 염기서열 방법이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사람들은 1960년대부터 단백질 염기서열, 단백질의 아미노산이 어떻게 배열되어 있는지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먼저 발전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단백질 데이터를 초창기 계통 연구에 활용을 했던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염기서열까지, 그러니까 단백질의 아미노산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것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쉽게 좀 간단하게 생물 간의 종 간의 관계를 우리가 연구했던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면역학적 반응이에요. 이뮤놀로지컬 리액션, 시롤로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고 이걸 분석하는 걸 이뮤노에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이미 1960년대에 사람과
침팬지와 고릴라의 관계가 이미 정립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롤로지 데이터를 가지고 보니까 그 이전에는 1960년대 이전에는 사람들이 고릴라와 침팬지가 서로 비슷한지 알았는데 시롤로지 데이터를 갖고 보니까 사람과 침팬지가 조금 더 이상하다. 이거 이상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더 분석을 하게 됨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가 현재는 사람과 침팬지가 최근까지 공동조상을 공유했고 고릴라는 훨씬 그 이전에 공동조상을 공유했다는 것을 우리는 현재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식물에서도 이렇게 식물에서 흔한 잎이면 잎 또는 종자면 종자에 있는 단백질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단백질을 토끼에다 주사를 해서 토끼에서 항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 항체를 다시 식물의 단백질과 항원 항체 반응을 시켜 가지고 그 프레시피테이션 되는 정도를 가지고 결과적으로는 항원 항체 반응을 이용해서 식물의 유형 관계를 연구하는 이런 연구가 먼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조금 더 진행돼서 이제 이때는 이제 뭐냐면 전체 항원 항체를 보는 거고 또 이제 특정 단백질의 항원 항체를 가지고 유사성을 따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이소자임을 분리를 해서 전기용동을 해가지고 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유형 관계를 따지기도 하고 이거는 이제 지금도 집단 유전학에서 널리 쓰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미노산 염기 서열을 먼저 분석을 해가지고 이거를 가지고 개통수를 그리는 이런 연구들이 있어 왔어요. 근데 지금은 아미노산 염기 서열을 결정하는 방법보다는 DNA 염기 서열을 직접 읽는 게 훨씬 빠르고 또 돈도 적게 들기 때문에 지금은 DNA 염기 서열을 주로 결정하는 쪽으로 이용하는 쪽으로 발전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DNA는 결과적으로 염색체상에 있는 거고, 염색체 내에 있는 거고, 염색체의 여러 가지 이제 구조적인 변이, 전자, 역이, 결실, 중복 뭐 등등 이런 이제 여러 가지 분자적인 구조적 모디피케이션도 우리가 개통에 이용할 수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리스트릭션 사이트 그리고 이제 DNA 염기서열 이런 것들이 현재 이용이 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염색체상의 유전자라는 건 뭐냐? 우리가 뭐 다 아는 건데 이미 뭐 고등학교 때부터 다 배웠던 건데 저기 이제 도마도 식물이 있습니다. 뭐 잎 모양이라든지 열매 모양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또는 주스 속에 열매의 주스 속에 당도라든지 이런 걸 결정하는 유전자가 염색체 어디에 코딩이 되어 있는가 이걸 우리는 이제 그걸 컨트롤하는 하나의 단백질을 만드는 단위를 우리는 진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멘델이 이미 이 유전자에 대한 것들을 가지고 유전의 법칙을 이제 이미 발견한 적이 있고 이와 같은 이제 유전자들의 전체의 셋을 우리는 유전체라고 얘기하죠. 지놈. 근데 지놈이 동물에서는 엽록체 유전체하고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있는데 식물에서는 그것보다 하나가 더 있다. 그게 뭐냐? 엽록체 유전체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엽록체 유전체를 우리는 세포 내 소기관에 있는 유전체라고 그래서 뭐냐면 오르가넬 지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세포 내 소기관 유전체, 핵유전체 이렇게 우리가 구별을 하죠. 여러분도 이미 다 알다시피 핵유전체는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고 거기에 비해서 엽록체 유전체나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체는 사이즈가 비교적 적죠. 그런데 이제 동물에서는 이 동물이나 곰팡이 종류는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체가 뭐 10kb, 15kb 이렇게 짧아요. 작고 거기에 들어있는 유전자들도 딱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분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식물에서는 엽록체 유전체가 너무나 큰 변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한 300킬로베이스에서 큰 거는 뭐 수천 킬로베이스에 이르러요. 특히 이제 호박 같으면은 호박의 품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뭐 2000킬로베이스이고 어떤 거는 뭐 한 200킬로베이스고 이래. 그러니까 변이 폭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식물에서는
엽록체 유전체 말고 이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개통에 별로 쓰지를 않아요. 근데 동물에서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가 정보가 많고 또 변이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마이토콘드리아 이브 스토리 같이 실제 과거에 어디에서 기원했는지 뭐 이런 거를 따지고 그다음에 종을 한계를 따지고 할 때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식물에서는 별로 쓰지를 않고, 왜냐하면은 염기서열상 변이는 거의 적고 구조적인 변이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고, 대신에 엽록체 유전체, 즉 플라스티드 지놈을 식물에서는 개통 연구에 많이 활용합니다. 근데 엽록체 유전체는 동물의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체보다는 사이즈가 한 10배 정도 커요. 그래서 보통 한 150킬로베이스에서 한 200킬로베이스 정도 범위인데, 주로 이 엽록체 유전체를 많이 활용하고, 거기에 이제 많은 유전자들이 어떤 유전자가 있는가는 조금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와 같은 개통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치는가, 그래서 몰레큘러 데이터를 우리가 어떻게 얻을 것인가, 그 과정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일단은 DNA를 추출하고 또는 단백질을 추출하고 또는 mRNA를 추출하고 하려면은 매티리얼이 있어야 되겠죠. 재료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재료는 어떻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느냐? 필드에 나가서 식물 종들을 채집을 하는 게 우선이 되게 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앞전 시간에, 첫 시간에 내가 얘기했다시피 아스트로갈러스 콩과 식물의 황기속 같은 경우는 세계에 3,200종이 있어요. 그거 채집하려고 하면 전 세계를 다 돌아다녀야 되는데, 그 황기속 개통 연구를 하려고 채집하다가 죽어. 수십 년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필드에서 컬렉션 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필드에서 컬렉션 할 때는 이거는 과학이기 때문에 증거가 남아야 돼. 그래서 증거 표본이 꼭 제작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증거 표본에서 같은 샘플에서 DNA가 추출됐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한 우리가 이제 바우처 스페시멘을 꼭 만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식물원, 세계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이제 또 키우는 식물들이 있어. 식물원 같은 데 가면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식물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런 식물원에서 매티리얼을 우리가 컬렉션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는 이제 허가가 필요하고, 대부분은 이렇게 사이언티픽 리서치를 위해서는 표본, 이 식물 매티리얼을 많이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잎 몇 장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보내줍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면은. 이게 이제 연구자들끼리는 그런 네트워크가 이미 형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자스민 연구를 할 때는 우리나라에 자스민 원종 하나도 없는데 세계적으로 200종이 있는데 한 150종을 모았어요, 금방. 그거는 뭐냐면은 영국의 큐가든이라든지 미국의 페어차일드 가든이라든지 이런 자스민을 많이 키우는 이런 식물원에 편지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런 연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런 종들의 조금 DNA를 추출할 만한 그 매티리얼이 필요하다. 그리고 바우처 인포메이션도 필요하다 하면은 이 사람들이 샘플을 보내줘요. 보내주고 거기에 어세션 넘버는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필드에서 직접 채집을 하고 또 그런데 전 세계적으로 재배가 안 되는 식물이 굉장히 많아요. 재배하는, 우리 인류가 30만 종 중에 지금 현재 재배할 수 있는 식물 또는 종자를 컬렉션해서 시드뱅크에 전 세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식물은 20%에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70%는 야생에만 있어. 그래서 이 연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항상 특히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는 연구하는데 가장 큰 장애 요소가 이 샘플링 과정이에요. 샘플링 과정. 그 다음에 이제 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럽 사람들이 이게 질경이 연구를 한다. 그래서 아시아의 질경이 이제 유럽 질경이, 그러면 아시아의 질경이 좀 채집해 달라. 그러면 내가 보내줘. 대신에 니네 있는 자스민은 샘플 좀 나한테 보내줘. 그래서 익스체인지. 또는
이제 익스체인지를 우리가 이제 널리 활용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내가 만든 게 DNA 뱅크를 만들었어요. 플랜트 DNA 뱅크 오브 코리아라고 그래서 PDBK 이 약자인데, 지금도 여러분 인터넷에 가보는데 지금 현재 거기에 한 5만 종 정도의 식물의 DNA가 우리가 직접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3층 DNA 뱅크에. 그거는 이제 정부 지원을 받아서 지금 그 5만 종을 모으는데 한 5만 점을 모으는데 한 30년 걸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다른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뱅크를 만들었고, 내가 이제 DNA 뱅크를 그걸 1994년부터 만들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개념도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세계적으로 사람들이 다 우리 것 벤치마킹을 해요. 특히 우리나라 정부 기관들에서도 다 우리 걸 벤치마킹해서 이제 DNA 뱅크를 만들기 시작해요. 어쨌든 이제 그런 이제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만 이게 연구하기가 쉽다, 그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첨단 연구 분야라고 그래서 DNA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첨단 연구들은 우리나라가 수준에 어느 정도 들어 있어요. 그런데 기초 연구는 굉장히 뒤져 있어. 기초 연구가 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이제 연구 인프라가 빈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유럽 사람들이나 이런 데는 이제 영국의 큐 가든이나 이런 것들은 가든이 언제 만들어졌냐면 이미 1500년경부터 만들어지기 시작을 해가지고 전 세계 영국 대영제국 식민지 때 여러 나라들에서 매티리얼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키우고 또 표본을 가지고 있고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인프라가 거의 없어. 특히 이제 표본도 우리가 북한 지역의 식물을 연구하려면은 북한 표본이 없어요. 대부분. 서울대 표본관에 조금 1930년대 채집했던 표본이 일부 남아있고, 우리나라 남한에는 거의 표본이 없어, 북한 표본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큐 가든이나 이런 데는 지금 현재 표본이 2천만 점, 3천만 점 그래요. 내가 이제 공부했던 텍사스 주립대학도 표본이 거의 한 200만 점이 있어요. 하버드 대학은 500만 점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표본이 우리 고려대학교에 지금 17만 5천 점이 있습니다. 식물 표본이. 서울대학도 그 정도고, 그 다음에 다 도토리 키재기. 17만 5천 점하고 하버드 대학이 500만 점하고 비교가 안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연구 인프라가 빈약하다는 얘기에 기초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왜 그러냐면 표본에서 요즘은 이제 DNA를 바로 추출을 해요. 식물 표본에서. 식물 표본이 물론 이제 일부 손상이 가기는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표본을 채집을 할 때 프라그멘트를, 그러니까 말린 이파리를 따로 이렇게 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어 놔. 그러면 이제 분자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그 이파리를 끄집어내 가지고 거기서 DNA를 추출을 해서 같이 연구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드라이드 샘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에탄올 같은 70% 에탄올 같은데 리퀴드 프리저브드 샘플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열대 지역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식물을 채집할 때에는 쉽게 변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실리카 젤이라든지 이런 걸로 말려 가지고 DNA를 추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샘플 상태에 따라서 우리가 RNA를 추출할 수 있는 샘플도 있고 DNA만 추출할 수 있는 샘플도 있고, 왜냐하면 RNA는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DNA보다는 훨씬 빨리 파괴가 됩니다. 왜냐하면 세포 속에는 DNA제, RNA제와 같은 분해 효소들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 분해 효소들이 역할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표본을 만드는 과정에서 DNA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프레시 매티리얼이 가장 좋은 거고, 분자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그렇지 않은 경우는 차선책으로 이게 드라이드 샘플을 우리가 이용을 하는데, 그래서 드라이 샘플을 만들 때 손상이 적게 가도록 우리가 드라이 샘플을 만드는 그런 테크닉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로 여러분들 잘 아는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DNA를 추출해 가지고 이걸 바로 염기서열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카피 수가 적기 때문에.
물론 이제 식물은 하나의 세포에 하나의 유전체만 있잖아요. 그런데 엽록체의 경우에는 하나의 세포에 여러 개의 클로로플라스트가 있고 또 하나의 클로로플라스트 내에도 엽록체 유전체는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포,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g의 잎속에 세포가 10,000개 있다 하면은 핵지놈은 이론상으로 10,000개만 있을 수 있는데 엽록체 유전체에는 10만 개, 100만 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카피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가 연구하기 쉽죠. 그래서 그러면 카피수가 적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특정 지역을 우리가 이제 증폭하는 거죠. 그게 이제 가장 쉬운 방법이 PCR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요즘은 일반 국민들도 PCR이 뭔지 다 알아. 왜? 코로나를 거치면서 코로나 검사할 때 PCR 검사하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제 PCR이 뭔지 다 알아. 근데 우리 과학계에서는 PCR을 이미 80년대부터 우리가 활용해 온 거죠. 그래서 이 DNA를 우리가 카피수를 늘려서 증폭을 시켜가지고 증폭이 되면은 그 지역의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게 비교적 쉽죠. 그래서 이제 양쪽 끝에다가 프라이머 붙여가지고 PCR로 증폭을 해서 우리가 주로 DNA를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증폭하는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 일반 생물에서 PCR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들 전공 실험에서 다 이미 한두 번씩은 다 해보았을 거고 타겟 샘플의 양쪽 끝에다가 프라이머 만들어 가지고 프라이머와 프라이머 사이를 증폭해서 그 사이에 염기서열을 결정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30사이클을 거치면 2의 30승계의 카피수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근데 이제 이때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이제 DNA를 디내추레이션 시키고 어닐링을 시키고 하는 과정에서 온도를 높이고 낮추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 리액션을 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열의 안정적인 폴리머레이즈가 필요하다. 그게 곧바로 택 폴리머레이즈 또는 썸말 스테이블 폴리머레이즈라고 얘기를 하고 그 원천은 어디서 나왔느냐면 원래는 가이저라든지 물이 끓는 이런 지하수 이런 데서 살고 있는 티모스 에콰티커스에서 맨 먼저 분리되기 시작을 했고 요즘은 이제 호열성 세균으로부터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크로닝을 해가지고 요즘은 이콜라이 내에서 우리가 대량 생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DNA 시퀀싱을 이제 PCR 앰플리피케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특정 지역에 다이데옥시 체인 테미네이션 리액션을 주로 이제 이용을 해서 DNA 염기서열을 읽어가고 이걸 이제 옛날에는 전기용동을 해가지고 하나 다 읽었어요. 근데 요즘은 이제 테크닉이 많이 발달을 해서 컴퓨터가 DNA 오토매틱 시퀀서들이 다 읽어줘. 근데 이제 그 방법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발색단을 ACGT를 다른 발색단들을 이용을 해서 ACGT 또는 이제 RNA의 경우에 유랄실 티아민 대신에 유랄실을 이제 읽어내는 이제 그런 방법들이고 여기 지금 이제 다이데옥시 체인 터미네이션 리액션의 발색단이 이게 어디에 인코퍼레이션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각각 다른 색으로 피크를 표시를 하죠. 그래서 그 기본 법칙은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치아민의 베이스 페어링에 있는 거고 요즘은 이 테크닉이 이제 많이 발달돼서 이제 NGS 시퀀싱이라고 그래서 NGS는 뭐의 약자면 Next Generation Sequencing이에요. 그러면 Next Generation이면 뭐 그 다음에는 뭐라고 부를지 모르겠어. NN 그 GS가 되겠네. 여튼 그리고 이제 하이스루풋 시퀀싱이라고 우리가 흔히 많이 부르는데 왜냐면은 대용량 염기서열을 생산하는 기술들이 지금 이제 개발되어 있고 DNA 앰플리파잉을 하는 시퀀스 기술도 많이 발달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토탈 DNA를 익스트랙션 하면은 전체 지놈을
그걸 이제 시어링을 해가지고 작은 프라그멘트를 만든 다음에 그 프라그멘트 끝부분에다가 리더 시퀀스를 붙여가지고 그 리더 시퀀스를 가지고 시퀀스를 읽어내는 거죠. 그렇게 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이게 이제 오버래핑 시퀀스를 리제너레이션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쇼트 리딩 시퀀스를 읽는 일루미나 시퀀스라든지 노바식이라든지 하이식, 넥스트식, 뭐 마이식, 이거는 이제 개발하는 회사에 따라서 각기 다른 이름을 붙입니다. 그다음에 롱 리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제 팩바이오 시스템은 보통 한 10kb까지도 읽어갑니다. 이제 보통 쇼트 리딩 시퀀스는 요즘 이제 한 300에서 500 베이스 페어를 많이 읽는 거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 나노포 시퀀싱하고 결부돼서 나노포 시퀀싱이라고 하는 거는 싱글 몰레큘을 따라가면서 계속 읽어가는 거예요. DNA 염기 서열을. 그래서 이런 단계까지 현재 발전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본 원리는 이렇습니다. 뭐냐면은 리드 시퀀스 35 베이스 페어나 뭐 한 30 베이스 페어를 사이에 두고 그 중간중간을 읽는데 프라그멘트 이제 시어링을 해가지고 그러면 저게 이제 어떤 지역은 여러 번 오버래핑이 되겠죠. 그러면 컴퓨터가 전체 염기 서열을 저 오버래핑 시퀀스를 가지고 생산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으려고 하는 거는 레퍼런스 지놈 시퀀스 하나를 읽어가는데 여러 번 오버래핑해서 그래서 어떤 지역은 1000번, 10,000번 시퀀싱이 되기도 하고 어떤 지역은 뭐 한 10번 또는 1번, 2번 시퀀싱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체 시퀀스를 우리가 이제 제너레이션을 하는 거고 저기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리더 시퀀스들은 이제 컴퓨터가 나중에 제거하게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은 프라그멘트 시퀀스로부터 전체 시퀀스를 생산해내는 과정.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컴퓨테이션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반복 서열이 많은 지역의 경우에는 이 전체 시퀀스를 프라그멘트 시퀀스로 생산하는 데 있어서 이제 제한점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사람 휴먼 지놈 프로젝트가 이미 완성된 지가 지금 이제 20년이 넘었는데도 마이크로셀라이트 지역이라든지 또는 동원체 부분이라든지 또는 텔로메어 시퀀스 같은 경우 반복 서열 지역이 많은 곳들은 정확하게 아직도 끝나지가 않아 있는 상태. 왜냐하면은 여기 지금 이제 이게 3번 반복되는지 4번 반복되는지 이 정도면 그래도 쉽게 우리가 읽을 수 있는데 뭐 1000번 반복되는지 1200번 반복되는지 이런 데 이제 에러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현재 시퀀싱 테크닉을 얘기를 했는데 하이 커버레이지 홀 지놈 시퀀싱 하는 방법 있죠. 이 경우에는 이제 돈이 그만큼 많이 드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로우 커버레이지 홀 지놈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뭐냐면은 이제 문제점이 미싱 시퀀스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익스프레션이 되는 유전자만 엑솜만 우리가 이제 인트론 빼고 엑솜 지역만 시퀀싱 하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라드 시퀀싱이라고 그래가지고 특정한 리스트릭션 사이트 엔자임이 자르는 지역을 기초로 해서 그 지역에다가 리더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로부터 좌우로 300 베이스 페어씩 한 600 베이스씩만 읽어가는 그런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들을 다 콤비네이션 시켜서 전체 시퀀스를 제너레이션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저기 가장 좋은 방법은 하이 커버레이지 홀 지놈 시퀀싱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데 이렇게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컴퓨테이션 타임도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개통학적인 목적으로만 이용하려면은 우리가 이제 제한된 방법을 활용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제 많이 쓰는 방법이 하이스프루 시퀀싱에 이제 여기 지금 이제 그 전반적인 프로세스를 얘기를 해 주었고요. 특정 유전자 지역만을 우리가 앰플리파잉해서 이 하이브리드 캡처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이건 뭐냐면은 홀 지놈을 추출을 해가지고 그 홀 지놈 지역 중에서 특정 프로브 지역 지금 이제 엔지오스펌에서는 양 353, 353개의 유전자 지역 또는 1000개의 유전자 지역만 특별하게 앰플리파잉을 해가지고 그 지역만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이제 하이브리드 캡처 베이스드 인리치먼트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특정 지역, 예를 들어서 353개 유전자 지역만 인리치를 시켜요. 그 지역만 앰플리파잉을 해가지고 그 지역만 시퀀싱을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이런 지역은 개통학적으로 이용하는 그런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 주로 싱글 카피진들이 있는 지역, 그러면서 개통학적으로 유용한 지역, 이런 지역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산출해내느냐? 요즘은 홀 지놈 시퀀싱이 된 200개, 예를 들어서 다양한 식물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걸 우리가 가지고 결과적으로 싱글 카피진이면서 개통학적으로 종이나 또는 과나 속이나 이런 거로 구별할 수 있는, 왜냐하면 멀티플 카피가 있는 진 패밀리 지역들은 개통학적으로 이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우니까, 나중에 컴퓨테이션 하기가. 왜냐하면 호몰로고스한 시퀀스인지 파랄로고스한 시퀀스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구별해내는데 에러가 많이 생기니까, 되도록이면은 싱글 카피 또는 로 카피 지역이면서 우리가 개통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을 우리가 캡처를 해가지고 그 지역만 앰플리파잉 하는 거예요. 그 지역만. 근데 이게 이제 일반 PCR이 아니고 롤링 서클 시퀀 그 앰플리피케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좀 길게 앰플리파잉을 해요. 보통 이제 PCR에서는 3,400 베이스 페어, 길어보았자 1, 2km 베이스, 또는 뭐냐면 롱레인지 PCR을 해도 5km밖에는 우리가 앰플리파잉 뭐 10km까지도 하긴 하지만, 롤링 서클 앰플리피케이션을 하면은 보통 한 150K까지도 앰플리피케이션이 돼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유캐리오틱 지놈은 인트론이 많기 때문에 유전자 하나가 굉장히 길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지역들을 이제 뭐 300개 또는 500개 이렇게 이제 산출해 가지고 그거에 대한 이제 프로브를 가지고 그 지역만 앰플리파잉해서, 저기 지금 왼쪽에 보는 바와 같이 3개를 표시하는데 3개의 유전자 지역을 앰플리파잉을 해가지고 이걸 이제 NGS 시퀀싱을 해서 결과적으로는 그 염기 서열을 비교하는 그런 방법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타겟, 이걸 우리는 인리치먼트 시스템 또는 그 아까 얘기했다시피 타겟 인리치먼트 또는 이제 그 하이브리드 캡처라는 용어를 쓰는데, 이거는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NGS 시퀀싱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은 DNA 말고 RNA로 표현되는 유전자만 우리가 뭐냐면 cDNA를 합성해 가지고 RNA 시퀀스를 가지고 폴리 A 테일을 이용해서 폴리 T 테일을 만든 다음에 폴리 T 테일로 우리가 리버스 트랜스크립션을 하게 되면은 뭐냐면 DNA 염기 서열을 우리가 복원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인트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제거된 지역을 우리가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익스프레션 되는 유전자 이것만 우리가 인리치를 시켜서 RNA, 그러니까 베이스드 인리치먼트에서 우리가 NGS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 다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분자생물학에서 DNA를 어떻게 다루는지 또는 RNA를 어떻게 다루는지, 이제 RNA는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문제점이 같은 조직들을 우리가 비교해야 되죠. 잎에서 표현되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또는 꽃에서 표현되는 유전자들은 뭐냐면 서브셋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같은 뭐냐면 조직을 가지고 우리가 비교를 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NGS 시퀀싱을 하는데, NGS가 아까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이제 장점은 뭐냐면은 짧은 시간에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할 수 있다. 우리가 처음에 휴먼 지놈 프로젝트를 할 때요, 들어갔던 비용은 엄청났는데, 지금은 이제 여러 가지 유전병 진단이나 이런 데 사람의 자기 유전자 복제, 이걸 이제 뭐냐면은 드래프트 시퀀스, 그러니까 아주 정확한 건 아니지만은 주로 이제 질병에 관계되는 이런 유전자 지역을 스크리닝 하는 데는 2,000불이면 가능해요, 사람의 경우에. 왜냐? 이 하이스루프트 시퀀싱 때문에. 옛날에는 뭐 200억, 2천억 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2천만 원이면 돼. 어떤 경우에는 200만 원이면은 이게 암 진단 관련된 유전자들만 스크리닝하고 하는 데는 가능해. 그래서 그렇듯이 단가도 많이 낮아졌고, 따라서 이제 기술이 그만큼 발달이 됐고,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어드밴테이지는 뭐냐면은 엄청나게 많은 시퀀스 데이터를 짧은 시간에 그 베이스 페어당 작은 돈으로 생산해낼 수 있다, 그런 얘기고. 그다음에 이제 트랜스크립톰 분석을 하는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익스프레스드 된 유전자의 RNA만을 우리가 분석할 수도 있다.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 데이터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해서 NGS 시퀀스를 생산해내는 거를 우리가 이제 계통학적인 정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필터링 프로세스라든지 또는 컴퓨테이션을 하는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요즘은 내 연구실에 있는 대학원생들도 아직도 지금 졸업 안 한 학생이 남아 있는데, 내가 정년 퇴임한 지 3년이 됐는데도 여튼 컴퓨터하고 보내는 시간이 훨씬 많아. 그러니까 지금은 이래요. 필드워크, 내가 학생들한테 주는 내가 이제 계통분류학 연구실에 와가지고 연구하겠다는 학생들한테 주는 가이드라인은 이래. 필드워크 30%, 그러니까 채집하고 표본 만들고 이게 샘플링 하는데 30% 시간을 소비하고, 40% 랩워크, 그 다음에 나머지 30% 컴퓨테이션 타임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논문 쓰는 시간까지 계산하면은 필드워크 시간도 조금 더 줄여야 되고, 실험실에서 이걸 우리는 이제 뭐랄까, 컴퓨터 가지고 주로 실험하는 걸 우리는 드라이랩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이제 실험실에서 주로 이제 테스트 튜브 가지고 뭐 여러 가지 DNA 추출하고부터 해서 뭐 염기서열 결정하고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웹랩이라고 그러잖아요. 실험 테이블에서 일하는 거. 그래서 전체, 그러니까 리서치 타임 중에서 컴퓨테이션 타임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지놈이 있으면은 우리가 NGS 데이터를 쉽게 이렇게 레퍼런스 지놈에다가 비교해 가지고 전체 시퀀스를 같은 과 내에 또는 같은 속내에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으면 전체 시퀀스를 만들기가 쉬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오리자, 사티바 하면은 여기는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어. 왜? 사람들이 많이 연구를 해가지고 쌀에 대해서 또는 담배에 대해서 또는 아라비도프시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이제 널리 쓰는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는 레퍼런스 시퀀스가 있으니까 그 근연종들을 우리가 염기서열을 생산해 가지고 어셈블링하고 하는 건 비교적 쉬워. 그런데 어떤 분류구는 그런 게 전혀 없어, 레퍼런스 시퀀스가. 그럴 경우에는 본인이 생산을 해야 되니까 드노버 어셈블링을 하려면은 그만큼 조금 이제 어려운 그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DNA 염기서열을 쓰는데, 식물에서는 주로 이제 엽록체 유전체하고 뉴클레아 유전체, 마이토콘드리아 유전체가 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엽록체 유전체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거는 이제 제 연구실에서 우리가 이제 해독한 우리나라 미선나무의 엽록체 유전체예요. 여러분들 이제 미선나무가 지금 이제 꽃이 피는데 우리나라 특산 속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이 SSC라고 얘기한 이제 스몰 싱글 카피 리전하고 LSC라고 표시한 오른쪽에 라지 싱글 카피 리전 사이에 인버티드 리피트 A하고 B가 존재를 해요. A하고 B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인버티드 리피트 리전이 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여기에 있는 유전자는 2카피가 존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이제 싱글 카피가 존재를 하죠. 그런데 이 엽록체 유전체는 프로캐리오틱 지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프로캐리오틱 지놈이니까 유캐리오틱 지놈하고는 조금 다르고, 원래 기원이 남세균에서 왔는데 이제 진화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가 소실되거나 핵으로 이동했고 이제 일부
한 유전자 한 140개 정도가 남아 있고, 여기 지금 이제 유전체 크기는 156킬로베이스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떤 유전자가 엽록체에 있을 건가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슬라이드를 내가 더 첨부를 했는데, 광합성의 암 반응 여러분들이 이제 배웠을 거예요. 암 반응에서는 광계 2가 태양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전자가 역이 되면은 이제 결과적으로 광계 1 쪽으로 넘어가죠. 이때 이제 넘어가는 과정을 우리가 포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이라고 그래서, 포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 주로 이제 사이토크롬 BF 컴플렉스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 단백질이 관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광계원으로 다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광계원이 또 익사이테이션이 돼가지고 결과적으로 NADP를 NADPH로 환원시키는 에너지로 이용을 하죠. 또한 포토 시스템 2에서 1으로 넘어갈 때 에너지 준위가 낮아지면서 ADP 에너지를 ATP 에너지로 합성하게 되죠. 그러면 그러한 과정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이 엽록체 유전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간단하게 표시를 해놨는데, 광계 2, 포토 시스템 2라는 A, B의 B입니다. 그래서 PSB 유전자들하고, 그 다음에 광계 1에 관계된 유전자들 포토 시스템 1A로 표시를 됐어요. A 유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2와 1 사이의 전자 전달에 관계되는 포토 일렉트론 트랜스포트 시스템의 약자예요. PET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ADP를 ATP 에너지로 합성하는 데 관계되는 ATP 신테이제 유전자들이 있고, 그 다음에 NADPH를 합성하는데 환원 에너지를 만드는 NDH 유전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이 주로 엽록체 유전체에 존재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엽록체 유전체에 어떤 유전자들이 있을까를 얘기할 때 엽록체의 기능하고 결부해서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광합성과 명반응에 관계되는 유전자들이 있고, 저기 포토신테시스라고 그래가지고 광합성과 암반응, 크랩스 사이클에 관계되는 유전자는 루비스코 라지 서브 유니트만 있다. RBCL진이라고 그래서, 루비스코가 뭐냐면은 여러분들 이제 광합성의 암반응에서 5탄당에다가 CO2를 붙여서 6탄당을 만들죠. 그러면 6탄당이 다시 2개의 3탄당으로 쪼개지면서 이게 이제 사이클을 거쳐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의 글루코스 분자들을 이제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광합성의 암반응이라고 하는데, 그 광합성과 암반응에서 리블로스 1,5 비스포스페이트 카르복실레이즈 옥시제네이즈라고 그래서 5탄당에다 CO2를 붙여주는데 관계되는 효소를 루비스코 효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효소의 액티브 폼은 우리 사람의 헤모글로빈은 알파2, 베타2 4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효소는 8개의 서브 유닛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스몰 서브 유닛 4개, 라지 서브 유닛 4개. 그래서 스몰 서브 유닛 유전자는 핵으로 이전해서 없고 핵에 존재합니다. 이 라지 서브 유닛 유전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합성 암반응에 관계되는 유전자는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엽록체. 그리고 이제 이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프로캐리오틱 지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유캐리오틱 지놈하고 프로캐리오틱 지놈하고 라이보솜, 스몰 서브 유닛을 이루는 라이보솜, 라지 서브 유닛을 이루는 라이보솜의 유닛 자체가 다르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생화학이나 분자생물학이나 일반생물에서 다 배웠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내가 왜 조금 얘기를 넓게 하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교과목을 여러 가지를 배우는데 여러 교과목에서 배우는 지식들이 다른 교과목에도 그대로 활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스몰 서브 유니트 라이보솜을 구성하는 유전자들, 라지 서브 유니트 라이보솜을 구성하는 유전자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캐리오틱 지놈이니까 DNA 폴리머레이즈, RNA 폴리머레이즈가 다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RNA 폴리머레이즈를 만드는 여기 DNA 디펜던트 RNA 폴리머레이즈. 그리고 프로캐리오틱 지놈이니까 tRNA가 다르죠. 단백질 합성을 하려면 최소한 20개의 tRNA가 20개에서 61개까지 제네릭 코드에서 tRNA가 존재하는데 그 중에 30개를 가지고 있어요. 30개면 20개를 충족하니까 모든 아미노산을 대표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라이보솜을 형성하는 RNA, 라이보소말 RNA 유전자가 4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런 유전자들로 주로 엽록체가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단독 유전자들이 몇 개가 있고요.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계통 분류의 전체 유전체 정보를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려면 조금 더 시간과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특정 몇 개 유전자만을 분석할 때 이제 널리 쓰는 게 저기 이제 ATP-B 진이라든지 RBC-L 진이라든지 또는 MET-K라든지 NDHF 진이라든지 이런 유전자가 계통 분류에 널리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RBC-L이나 ATP-B 진은 조금 더 천천히 진화하는 유전자고, 그 다음에 MET-K나 NDHF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리 진화하는 유전자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또 이렇게 유전자 말고 유전자와 유전자 사이의 스페이서 지역들이 존재하거나 또는 인트론 지역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아마 이제 프로캐리오틱 지노미인데 무슨 인트론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엽록체 유전체는 프로캐리오틱 지놈이지만 한 12개 유전자 정도가 인트론을 가지고 있어요. 인트론을. 그래서 약간의 이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아는 프로캐리오틱 지놈은 인트론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스페이서 지역은 빨리 진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종의 서로 관계라든지 종 이하의 분류 공간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뉴클레아 지놈 중에서는 우리가 흔히 쉽게 전체 유전체를 분석하지 않고 특정 지역만 분석할 때 많이 쓰는 유전자가 이 ITS 유전자예요. ITS 지역입니다. ITS 지역은 뭐냐면은 라이보솜을 만드는 라이보소말 RNA가 26S하고 그다음에 18S가 있고 26S, 18S 그리고 이제 5.8S가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 유니트 이게 약 한 15kbase 정도 돼요. 그러니까 동물의 미토콘드리아 유전체만큼 크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보통 이제 핵에서 싱글 카피만 존재하는 게 아니고 여러 카피가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텐뎀 리피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같은 유전자가 계속 반복해서 염색체의 특정 지역에 집중 분포를 해요. 그러니까 카피 수가 많으니까 핵 유전체는 원래 이제 싱글 카피만 있지만은 이거는 이제 여러 카피가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핵 유전체 중에서는 분석이 비교적 쉬워요. 그리고 변이가 심한 지역과 이렇게 이제 뉴클레아 라이보솜을 만드는 데 관여하는 DNA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들어있는 인터널 트랜스크라이브드 스페이스 약자인데요. 여기 ITS 리전이라고 그래서 이제 트랜스크립션은 되는데 나중에 트랜스레이션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트랜스크립션만 되는 이제 인터널 트랜스크라이브드 스페이스 1, 스페이스 2가 있는데 이 지역이 약 한 5.8S 포함해서 전체 한 700 베이스 페어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양쪽에다가 PCR 프라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앰플리파잉 하면은 쉽게 시퀀싱을 할 수 있는 길이에요. 그래서 이 ITS 지역이 또 변이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종간 연관관계라든지 또는 이 앞전 시간에 얘기했던 몰레큘라 아이덴티피케이션 분자 진단에 종 진단에 널리 이용되는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 NTS 지역의 경우나 ETS 지역의 경우에는 변이가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래서 조금 분석은 난이도가 있지만은 그래도 이 하위 분류군의 계통 관계를 연구할 때는 활용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거는 염기서열의 변이를 우리가 이제 연구할 때 주로 쓰는 지역들을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염기서열 전체를 다 분석하지 않고,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제한 요소를 가지고 DNA의 패턴을 분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제한 요소라고 하면은 지금 약 한 380개의 제한 요소가 알려져 있는데 주로 이제 세균들이 만들어내는 효소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DNA가 들어왔을 때 이 외부에서 들어온 DNA를 끊어가지고 기능을 마비시키는데 주로 이제 관여를 하는 그런 이제 효소들인데, 현재까지 프로캐리오틱 셀에서 약 한 380개 정도가 알려져서 우리가 이걸 이용을 해가지고 제네릭 엔지니어링에 가장 손쉽게 이용을 하죠. 예를 들자면 이제 EcoR1 에스테르키아 콜라이 R 스트레인에서 분리된 하나의 제한 효소라는 뜻이고, EcoR1의 경우에는 GAA-TTC 6베이스 페어를 우리가 레코그나이징하죠. 리스트릭션 효소의 4베이스 페어를 레코그나이징하는 것도 있고 5베이스, 6베이스, 7베이스, 8베이스 이렇게 레코그나이징을 하는 게 이제 시퀀스가 다른데, 그 중에 이제 EcoR1은 블런트 엔드 커터가 아니고 스티키 엔드 커터라고 그래가지고 저기 GA 사이를 끊어내기 때문에 DNA가 잘라지게 되면 그 끝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다른 EcoR1으로 자른 DNA하고 잘 붙을 수 있게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런 이제 리스트릭션 사이트 엔자임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추출한 DNA를 자릅니다. 자르면 예를 들어서 여기 10kg 베이스 DNA가 있다고 하면은 A라는 종은 5kg 지점하고 6kg 지점에서 잘라지면은 결과적으로는 베이스 이 프라그멘트가 5kg, 1kg, 4kg에서 5kg, 4kg, 1kg 3개가 나올 거고, 정기용동으로 하면은 만약에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고 그러면은 3kg, 2kg, 1kg, 4kg에서 4개의 프라그멘트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런 프라그멘트 패턴을 우리가 비교 분석하면은 종 간에 서로 연관관계를 우리가 논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DNA 프라그멘트 패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지놈 매핑을 하게 되죠. 매핑을 해서 뭐랄까 리스트릭션 사이트의 호몰로그스한 사이트인지 아닌지 알 수 있고, 또는 아까 380개의 리스트릭션 효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저기 BMH1하고 EcoR1하고 두 가지를 가지고 자르면은 또 이제 프라그멘트가 달라지겠죠. 더 많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더블 다이제션 폼도 우리가 이제 비교할 수가 있고, 따라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매핑을 해가지고 어느 사이트가 서로 동일한 사이트고 어느 사이트가 차이가 있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계통을 논의할 수도 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프라그멘트가 어느 종에는 있고 없고 서로 같이 있고 같이 없고 이런 이제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분석할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방법은 우리가 이렇게 리스트릭션 사이트로 잘라가지고 잘라진 지역에다가 결과적으로는 뭐랄까 잘라지는 지점에다가 우리가 프라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또는 리더 시퀀스를 주어 가지고 그 잘라지는 지역을 위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만 시퀀싱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염기서열을 다 읽지 않고 리스트릭션 사이트와 잘라지는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오른쪽 왼쪽으로 염기서열을 결정합니다. 이걸 우리는 라드 시퀀싱이라고 그래요. 리스트릭션 사이트 어소시에이티드 DNA 시퀀싱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단기간에 유전체 전체는 아니지만 유전체 전체에 퍼져 있는 SMP 싱글 뉴클레오타이드 폴리몰피즘이라고 그러죠. SMP 지역들을 우리가 쉽게 찾아냅니다. 물론 이제 이 SMP 지역들이 어떤 특정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과 어소시에이션이 되어 있으면은 사람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제 병 진단에도 활용을 하게 되겠죠. 이렇게 이제 염기서열을 또 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다음에 DNA를 추출을 해가지고 그 DNA에 우리가 임으로 프라이머를 붙여서 이거는 이제 보통 5 베이스 페어 또는 이제 10 베이스 페어 또는 15 베이스 페어 이 프라이머들을 임으로 붙여가지고 붙는 지역만 가지고 그 지역을 앰플리파잉을 해서 프라그멘트 폴리몰피즘을 보는 방법. 이걸 우리는 래피드 분석이라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속도가 빨라요. 또 랜덤리 앰플리파이드 폴리몰픽 DNA이기 때문에 이게 이 지역이 무슨 지역인지는 모르는데 그 패턴은 쉽게 분석을 해요. 그래서 이제 뭐 품종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든지 이럴 때 널리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빨리 스크리닝 하는 데에는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재작년인가 내 연구실에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잔디를 품종을 신품종 개발을 해가지고 잔디를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잔디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잔디 시장이 꽤 큽니다.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은요. 왜냐하면은 집에다도 쓰지만은 뭐 골프장에도 쓰고 또 뭐 여러 그 산소에도 잔디를 갖다가 이렇게 깔기도 하고 그래서 이 잔디를 판매하는데 그 잔디 품종을 가지고 이제 법정에서 서로 분쟁이 붙어가지고 이거 내가 개발한 품종이니 아니니 해가지고 정말 이게 이제 그 사람이 개발한 품종인지 아닌지를 이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이게 래피드 분석을 통해서 이 방법인데 돈도 적게 들고 가장 빨리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같은 품종인지 아닌지를 쉽게 아이덴티피케이션하는 그런 데 활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래피드 분석도 종종 활용되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래피드로 이제 앰플리파잉을 해가지고 그 지역에다가 아까 이제 DNA 리더 시퀀스를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좌우로 이렇게 읽어가는 방법. 아까 라드 시퀀싱하고 유사한 방법인데 이거는 이제 PCR로 앰플리파잉 한 다음에 그걸 다시 이제 시퀀싱하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사람의 친자 소송이라든지 또는 범죄자를 잡을 때라든지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렇게 변이가 심한 지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개체마다 다 DNA가 다른 지역. 주로 이제 이 마이크로셀룰라이트 지역인데 우리가 범죄 수사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이용하죠, 요즘. 마찬가지로 식물도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셀룰라이트 지역을 분석을 하게 되면 주로 이제 마이크로셀룰라이트 지역이라고 하는 거는 2베이스 페어에서 10베이스 페어에 이르는 염기서열이 텐뎀 리핏으로 존재하는 경우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AG가 계속 100번 나타나기도 하고 200번 나타나기도 하는 그런 지역들. 그래서 그걸 좌우에다가 프라이머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앰플리파잉을 해서 쉽게 분석을 하면 이 사람은 10개 카피가 있구나. 이 사람은 8개 카피가 있구나. 그래서 그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제프리 프로브라고 그래서 사람에서는 주로 이제 범죄 수사에 이용되는 이런 프로브를 개발한 사람이 최초로 이 제프리라는 영국 사람인데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제프리 프로브라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식물에도 이런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분석을 해서 개체 간의 유사 관계를 논의하고 또는 집단 간의 유사 관계를 논의하고 멸종 위기종들의 여러 가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이용되는 지역이에요. 마이크로셀룰라이트 뉴클레오타이드. 그다음 이제 DNA가 결과적으로 트랜스크립션을 거쳐서 트랜슬레이션이 되면 단백질이 되죠. 근데 이 단백질 중에 TCA 사이클이라든지 또는 크랩스 사이클이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이제 글라이콜라이시스의 과정에 관계되는 이런 이제 사이클에 관계되는 효소들을 우리가 분석을 하면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로 혈장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하면 ABC 혈액형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AO 타입인 사람도 있고 AA 타입인 사람도 있고 OO 타입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한 사람에서는 2개의 로사이만 존재하지만 대립인자가 존재하지만 인간 집단으로 보면은 여러 다양한 혈액형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식물에서 알로자임들 또는 동물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알로자임들이 여러 가지 패턴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PGI 하면은 여기 27번이라고 표시된 호모자이고스이고 요거는 35번이라고 하는 호모자이고스이고 이 두 개가 합해져 있는 이런 유형은 헤테로자이고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이제 분석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하나의 아이소자임이 아니고 여러 개의 아이소자임을 동시다발적으로 분석을 해서 우리가 생물 집단 간의 계통관계를 분석하는 이런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알로자임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이소자임, 알로자임 데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돈이 적게 들고 많은 개체를 한꺼번에 스크리닝 하는데 최적화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가 집단 유전학 연구에 많이 활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알로자임 데이터를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서 서로 연관관계를 우리가 추론하고 유전적 구도를 추론하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대부분 이제 고등 분류군에서 목, 과 뭐 이런 높은 분류군에서부터 종 분류군 또는 이제 종 이하 분류군까지 계통관계를 우리가 밝혀내는데 활용되는 마커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손쉽게 종을 아이덴티파잉 하는 이런 방법, 이걸 우리는 DNA 바코딩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종 스피시스 아이덴티피케이션을 형태나 다른 데이터가 아니고 DNA 데이터만 가지고 종을 아이덴티파잉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모기 종류가 한 200종 이상이 있는데 모기 전문가가 아니면 이 종들을 구별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요즘은 생명과학 전공한 사람은 다 그걸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어. 쉽게. 왜? DNA만 분석하면 이 종이 무슨 종인지 금방 알아. 그래서 종을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는 지역만 앰플리파잉을 해서 그 지역만 염기서열을 결정하면 이제 이 DB에 있는 여러 가지 시퀀스들하고 같이 매치시켜 가지고 이게 학질 모기구나. 이게 뭐 말라리아 모기구나. 무슨 종이구나.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외국에서 많은 식물들을 수입을 합니다. 그런데 식물 전체, 꽃핀 식물 자체를 수입을 하면은 그걸 보면 무슨 종인지 대부분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말린 줄기를 수입을 해. 또는 말린 뿌리를 갈아가지고 가루로 수입을 해. 그러면은 이게 무슨 식물인지 알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DNA만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DNA를 추출해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이게 무슨 종인지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체가 아니고 프라그멘트만 보아도 우리가 식물 종이나 동물 종들을 정확하게 아이덴티피케이션 할 수 있다. 그래서 DNA의 장점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설명할 때 포렌식 보탄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법의학적으로 우리가 의학에만 적용하고 사람 범죄 잡는 데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식물의 검역이라든지 또는 수입 수출되는 식물들의 컨트롤이라든지 여러 방향에 우리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테크닉, 즉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종이 한 1000만 종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1000만 종의 유전체를 다 밝히는 거는 이건 불가능한 얘기예요. 사람 유전체 하나 밝히는 데만도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돈이 투자가 됐는데, 물론 이제 지금은 그때보다도 코스트라든지 시간이 훨씬 절약이 되긴 하지만은 그렇지만 지금도 전체 유전체가 밝혀진 동식물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전체 1000만 종 중에 0.1%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그러면은 DNA 아이덴티피케이션, DNA 바코딩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이냐면은 특정 마커 한두 가지만 분석을 해가지고 동물종의 경우에는 사이토크롬 옥시데이제 유전자, 마이토콘드리아에 있는 유전자인데 그것만 이제 앰플리파잉해서 딱 보면은 염기서열을 비교하면 이거는 무슨 종의 동물인지 무슨 종의 모기인지 이렇게 알 수가 있고, 식물에서는 주로 이제 그와 같은 목적으로 쓰는 마커, DNA 바코드 마커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는 ITS 아까 얘기했죠. 뉴클레아 지놈 중에 ITS 지역, 그 중에서도 1과 2가 있는데 2 지역이 많이 쓰고 있고, 엽록체 유전체로서는 METK라든지 RBCL
또는 tRNA-HPSBA 스페이스 지역이라든지 또는 이제 ATP-FH, PSBKI 등등 이런 지역들을 우리가 주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 NCBI라든지 진 데이터 뱅크에 가보면은 이 유전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식물 종들에서 시퀀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르는 식물 샘플,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에서 무슨 식물을 수입을 해왔다. 그런데 그게 가루다. 그런데 거기에서 DNA를 뽑아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이게 무슨 종인지 금방 알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특히 현재 여러 가지 이제 건강 보조 식품을 만들기 위해서 외국에서 수입되는 이런 이제 식품 재료라든지 또는 이제 뭐 기능성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드는 데 관계되는 이런 재료들은 우리가 이제 꽃이나 열매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서 무슨 종인지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이런 테크닉을 우리는 DNA 바코딩 테크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법의 장점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부분 샘플만 가지고도 종을 비교적 정확하게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식물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경험과 이게 노력이 있어야만 여러분들이 이게 무슨 종인지 상당히 뭐랄까 정확하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DNA 바코딩 방법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방법론만 배우면은 우리가 종들을 아이덴티파잉 하는데 특별한 경험이 필요 없고 비교적 정확하게 종을 아이덴티파잉 할 수 있다. 이런 이제 장점이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제 몰레큘러 데이터를 우리가 생산해 내놓으면은 이걸 우리가 이제 데이터 해석을 하게 되는데 계통학적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로 쓰는 방법이 뭐냐? 첫 번째, 같은 유전자를 우리가 시퀀싱 했는가? 아까 얘기했다시피 진 듀플리케이티드 프로덕트 같으면은 그런 서로 파랄로거스한 유전자가 아닌가, 호몰로거스한 유전자인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퀀스를 우리가 얼라인을 해야만 결과적으로 이제 정렬을 시켜서 개통수를 그리는 과정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대해서만 오늘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DNA 시퀀스가 서로 호몰로거스 하느냐 또는 그렇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호몰로거스라 한다는 거는 우리가 일단 같은 유전자의 염색체에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가, 로커스가 같은가, 유전자 위치가 같은가, 그 다음에 대립인자가 같은가, 또는 이제 염기서열의 위치가 같은가 이걸 우리가 평가를 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앞전 시간에 개통수 제작에서 나왔던 그 분류군인데 지금 염기서열을 저기 얼라인을 했어요. 분류군 1에서 8, 뭐 우리가 종으로 본다면은 1번 종에서 8번 종까지 텍손 분류군 저기가 있고 그다음에 오른쪽으로 DNA 얼라인먼트 81번 포지션부터 121번 포지션까지를 얼라인을 해놨는데 염기서열이 같은 것도 있고 또 저기 지금 112번에서 118번 포지션까지는 인델이 있습니다. 인설션 딜리션 뮤테이션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얼라인을 하는가, 인델은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내는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우리가 쓸 때는 멀티플 시퀀스 얼라인먼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는 이제 인설션 딜리션 이걸 합해서 우리는 약자로 인델이라고 그래요. 인델을 어떻게 줄 건가? 왜냐하면은 염기서열 길이가 다르니까. 같은 유전자라 할지라도 뭐랄까 어떤 거는 아미노산 길이도 다를 수도 있고 뭐 또는 논코딩 지역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인델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간단하게 T라는 시퀀스가 가운데 있는데 저게 이제 딜리션이 있는지 또는 인설션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류군 4, 5, 6의 경우에는 T가 없어요 중간에. 그러면 갭이 하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저런 경우는 이제 비교적 간단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갭 오프닝을 하나를 하고 한 베이스 페어 이게 뭐랄까 딜리션이 있었는 건지 또는 이쪽이 인설션이 있던 건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가 이제 얼라인을 한 시퀀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인델을 우리가
애매해 가지고 인대를 하나 줄 거냐, 2개 줄 거냐, 3개 줄 거냐, 뭐 이런 이제 그 케이스가 종종 존재합니다. 여기 지금 이제 보면은 저 얼라인먼트 경우에는 가운데에 지금 이제 TCC이고 그 다음에 이제 딜리션이고 오른쪽은 세 번째 포지션이 아니고 네 번째 포지션에 딜리션이 있고 CCT예요. 그렇게 되면 저게 지금 이제 베이스 페어 트랜지션이 2개에다가 인설션 또는 딜리션이 하나를 가정한 건데 이 2가지의 스토리가 다 같아요. 그러니까 2가지 다 3번 가정을 해요. 그러면 왼쪽 게 맞느냐 오른쪽 게 맞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것도 비교적 이제 간단한 케이스인데 갭을 하나 주느냐 2 주느냐 또는 갭을 길게 줄 거냐 짧게 줄 거냐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판단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갭 오프닝 페널티하고 그다음에 갭의 숫자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아까 얼라인먼트 포지션의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얼라인먼트를 할 때는 우리가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은 모든 가능한 페어를 비교해 가지고 서로가 만족될 수 있는 시퀀스로 얼라인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얼라인을 제대로 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개통수를 그리려고 해요. 그런데 이제 개통수가 정확하면은 개통수를 보고 얼라인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걸 우리는 추리 얼라인먼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큘레이션 논법이 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들이 많이 현재 개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내가 전에 웻랩하고 드라이랩이라는 용어를 썼어요. 우리가 실험실에서 주로 이제 물을 만지면서 또 이 테스트 튜브를 가지고 실험한 것을 웻랩, 주로 이제 컴퓨터를 가지고 이론적으로 우리가 생명과학을 연구하는 분야를 우리는 이제 드라이랩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론 생물학을 하는 사람들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개통수를 제작하는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이와 같은 얼라인먼트 프로그램만 개발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꼭 무슨 실험실에서 앉아서만 실험을 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이제 드러그 개발을 하는데도 오히려 화학적으로 모디파이하고 이런 거를 컴퓨터로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런 이제 얼라인먼트 프로그램 중에 현재 가장 널리 쓰는 프로그램이 클러스탈 프로그램이에요. 클러스탈 얼라인먼트 프로그램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갭 오프닝 페널티하고 갭 익스텐션 페널티를 우리가 임의로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이 있고 우리가 이제 개통수를 알게 되면 그 개통수를 따라서 얼라인하는 순서를 우리가 이제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러스터 얼라인먼트는 뭐냐면은 이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디스턴스 매트릭스를 만들어 가지고 덴드로그램을 만들고 그 덴드로그램에 따라서 얼라인먼트를 하고 이걸 계속 이터레이션 시키는 거예요. 이터레이션. 왔다 갔다 하면서 최적화를 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요즘 대부분 우리가 얘기하는 MCMC 방법이라든지 머신러닝 메소드라든지 AI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이 머신러닝 메소드를 우리가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얼라인먼트도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이제 추리 얼라인 프로그램들도 있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주로 이제 활용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얼라인먼트가 되면 그 다음에 이제 개통수를 제작하는데 개통수 제작에 대해서는 제 2번째 이제 강의 주제에서 이미 다루었어요. 4강에서 6강까지 이미 다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분들 이제 조금 알아두고 가야 될 개념 중에 하나가 유전자가 서로 상동성을 가지고 있느냐, 올솔로그를 가지고 있느냐, 또는 파랄로그스, 측상동적이냐, 그러니까 상사적이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태학적인 특징도 상동기관을 서로 비교해야만 정확한 개통수를 우리가 추론하듯이 상동적 기관하고 그다음에 파랄로그스한 기관, 상사적인 기관 또는 측상동적인 기관은 어떻게 다른 거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유전자가 듀플리케이션, 복제가 되면은 이제 이런 현상들이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거는 식물 유전자가 아니고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물 유전자,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가져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사람의 적혈구는 적혈구를 구성하는 헤모글로빈 단백질은 어떻게 돼 있어요? 알파2, 베타2로 4개의 폴리펩타이드가 기능을 하면서 산소를 운반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 자, 그러면 이때 이제 알파 유니트하고 베타 유니트는 원래 이제 계통 관계를 보면은 마이오글로빈 진 하나에서 복제가 된 거예요. 이게 이제 사지동물로 진화할 때 복제가 됐습니다. 양서류, 파충류, 포유류가 나눠지기 전에 이제 물속에서 동물들이 사지동물로 진화할 때 이게 알파, 베타 서브 유니트가 복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이제 사람의 경우를 예를 들자면은 알파 서브 유니트 글로빈 진은 크로모솜 16번에 인코딩이 되어 있고 베타 서브 유니트는 크로모솜 11에 11번 염색체에 인코딩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알파 서브 유니트는 3개만 현재 이제 기능을 하고 나머지 슈도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3개 기능을 하는 게 뭐냐면은 이제 엠브리오 상태에서 우리가 인셉션이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제 수정이 일어나가지고 아버지 정자하고 어머니 난자가 수정이 돼가지고 이제 난할 과정을 거치고 그럴 때에는 헤모글로빈이 세타 헤모글로빈 유니트가 작동을 해요. 그런데 이제 태어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피터스 경우에 즉 무슨 얘기냐면 태아 때부터는 알파 유니트가 복제가 되면서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태어나고 나면은 알파 유니트만 발현되게 되고 나머지 유니트는 발현이 안 돼요. 반면에 이제 베타 글로빈 진 패밀리도 마찬가지로 피터스 상태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저기 녹색으로 표시한 거는 슈도진이고 실제 이제 기능을 하는 거는 베타, 그다음에 감마, 델타, 그다음에 에타까지 유니트가 있어요. 감마 유니트는 또 복제가 돼서 피터스 경우에는 이제 감마 A, 감마 G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태어나서 점진적으로 어른으로 자라면서 베타 유니트만 발현됩니다. 감마 유니트는 이제 감마 델타 유니트는 점점 없어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인의 경우에는 이제 2살 이상이 되면은 대부분 알파2, 베타2로만 헤모글로빈이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들 유니트는 어떻게 형성됐느냐? 저기 얘기했다시피 저기 알파 16번 염색체에 있는 알파 유니트하고 11번 염색체에 있는 베타 유니트에서 복제된 유니트 그리고 이제 그게 사지동물이 진화하기 전에는 하나의 유전자였는데 이게 이제 2개로 복제됐다. 그래서 점점 이렇게 이제 복제됐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사람은 알파 유니트를 분석을 하고 예를 들어 뭐랄까 파충류는 베타 유니트를 분석을 하고 양서류는 또 베타 유니트를 분석을 해가지고 개통수를 그리면은 양서류와 파충류가 묶일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평가를 우리가 이제 아까 상동성 평가라고 그래요. 같은 그러니까 서브 유니트끼리를 우리가 이제 가지고 개통수를 그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하나의 예로서 그래서 유전자 추리하고 종 추리가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를 해요. 여러분들 이제 사람의 개통을 우리가 논의할 때 사람과 침팬지와 고릴라와 오랑우탕의 개통 관계를 논의하면은 100개 유전자를 분석을 하면은요 한 75개, 78개 정도는 사람과 침팬지가 단계통군을 형성을 해요. 나머지 한 20개는 다른 것들이 단계통을 형성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침팬지와 고릴라가 단계통을 형성하는 경우도 한 7, 8건이 있고 또 침팬지와 오랑우탕이 단계통군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부는. 즉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100개 유전자 중에 그러면 한 10여 개는 다른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게 틀렸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왜 그러느냐면은 이런 이제 진 패밀리의 유전자가 복제가 되고 유전자가 이제 절멸이 되는 과정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기 지금 이제 실제 좋은 계통수는 뭐냐면 A가 맨 먼저 분지됐고 그다음에 B, C, D가 단계통군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B, C, D 중에서는 D가 먼저 분지됐고 B와 C가 단계통군이에요. 저게 좋은 계통수예요. 그런데 저기 유전자, 지금 라인으로 표시한 게 유전자인데, 유전자를 가지고 분석을 하면은 저 유전자가 A가 분지된 다음에 B, C, D가 분지되기 전에 유전자가 복제가 돼서 하나는 실선이 됐고 하나는 점선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지나서 그래서 D는 결과적으로 이제 B, C하고 D에서는 점선 유전자는 전멸이 돼서 없어졌어요. 기능이 없어졌어요. 휴도진이 돼가지고 기능이 없어져 버렸고, B에서는 복제됐던 점선 유전자만 살아남고 C에서는 원래의 실선 유전자만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B에서는 실선 유전자가 전멸됐어요. 그렇게 되면은 이 유전자를 가지고 계통수를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A가 먼저 분지되고 B, C, D가 단계통군인 것까지는 같은데, 결과적으로는 C하고 D가 단계통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실제로 B와 C가 단계통군이어야 되는데 저 유전자를 가지고 평가하면 C와 D가 단계통군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저게 파랄로거스한 릴레이션십이에요. 호몰로거스한 릴레이션십이 아니다, 그런 얘기.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과 침팬지가 단계통군을 형성해야 되는데 사람과 고릴라와 침팬지가 단계통군을 형성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C를 우리가 침팬지라고 보면 D가 이제 고릴라가 되고 B가 원래는 이제 고릴라여야 되는데 D가 고릴라가 되고 B가 사람이 되고가 바뀐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서 유전자의 진화 역사하고 생물 종의 진화 역사가 컨플릭트가 일어나는 경우가 곧바로 진 듀플리케이션과 익스틴션 프로세스 때문에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계통을 추론하는 거를 100% 신뢰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지금 하나의 예로서 우리 T셀의 세포 표면에서 외부에 이제 여러 가지 단백질을 우리가 이제 인지를 하는 메이저 히스토 컴패러빌리티 컴플렉스를 형성하는 유전자인데요. 이 유전자를 보게 되면은 사람 카피가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고 상어하고 같이 섞인 것도 있고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왜 이러느냐면은 이 유전자가 여러 번 복제됐고 어떤 경우에는 다른 카피가 이 물고기 리네이지에서 없어졌고, 어떤 거는 또 다른 리네이지에서는 또 뭐 다른 카피가 더 복제가 되고 없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진추리가 굉장히 복잡한 양상을 띠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휴먼, 마우스, 렛, 치킨에서 이게 계통을 논의하려면 이 같은 카피만 분석을 하면 되는데 이 카피하고 이 카피를 같이 분석해 버리면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되겠죠. 자, 그렇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멀티플 카피 유전자를 분석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제한점이 있을 수 있고 뭐랄까 조심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고. 자, 이런 이제 유전체 정보들을 이용을 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제 식물 종들의 계통 관계가 크게 변화되어 왔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한 20년,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가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을 구별을 했어요. 양치식물과 종자식물.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 논문이 이제 나오면서부터 2001년도인데요. 논문이 나오면서부터 양치식물이 단일 계통군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 양치식물은 여기 있고, 양치식물류 중에서 여러분들 잘 아는 석송 종류라든지 물부추 종류라든지 또는 부처손 종류라든지 바이손 종류라든지 이런 거는 이 아래쪽에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 바이손, 부처손 또는 석송 종류가 양치식물 플러스 종자식물의 시스터 그룹이다. 그래서 이게 형태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 보았더니 이것은 이제 소엽식물이고 이파리가 작은 식물이고, 이거는 진짜 이파리를 갖는 식물이다. 양치식물과 종자식물은 진짜 뭐냐면은 잎을 갖는 식물이다. 그래서 이걸 유필로파이타, 진짜
잎을 갖는 식물. 그래서 진정엽 식물이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는 대엽 식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양치식물과 종자식물로 구분했던 식물 분류 시스템이 바뀐 거예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소엽식물과 대엽식물로 바뀌었고, 대엽식물에서는 다시 종자식물과 양치식물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양치식물이 단일 계통군이 아니고 크게 두 개의 분지군으로 구성되어 있고 전혀 다른 군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개념이 이제 결과적으로는 분자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나온 개념이다. 또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중고등학교 다닐 때만 하더라도 꽃피는 식물은 크게 두 개로 나눴어요. 쌍떡잎 식물과 애떡잎 식물로, 떡잎의 유무를 가지고. 그런데 이제 분자적으로 우리가 이제 RBCL 유전자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엽록체 유전체를 분석하다 보니까 어떤 걸 알게 됐느냐? 거시 식물과 속시 식물이 단일 계통군이고 시스터 그룹인 거는 알겠는데, 속시 식물이 기저 쌍떡잎 식물하고 그 안에 들어있는 외떡잎 식물, 그리고 또 다른 쌍떡잎 식물. 그래서 그러면 이거 기저 쌍떡잎 식물과, 옛날에는 기저 쌍떡잎, 진정 쌍떡잎을 구별하지 않았죠. 그런데 지금은 외떡잎 식물은 쌍떡잎 식물의 속에서, 그 중에서 어느 하나가 외떡잎 식물이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우리가 애떡잎, 쌍떡잎을 비교하는 개념이 잘못됐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쌍떡잎하고 애떡잎으로 1대1로 비교했던 그런 개념은 뭐냐? 지금은 진정 쌍떡잎과 외떡잎을 1대1로 비교하는 거고, 그러면은 밑에 있는 쌍떡잎은 가짜 쌍떡잎이냐? 아니다. 먼저 분지됐다 해서 기저 쌍떡잎, 베이잘 다이콧이라고 우리는 부르고요. 그래서 모노콧, 그 다음에 진정 쌍떡잎 식물을 유다이콧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즉 개념이 바뀌었다. 그래서 요즘 이제 대학교 재료들은 다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아직까지도 이제 중고등학교 교과서나 이런 데서는 쌍떡잎, 애떡잎 얘기를 쓰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육상식물에 가장 가까운 식물은 뭐냐? 우리가 이제 녹조류 중에서도 차축조류 중에서도 접합조류가 뭐냐면 육상식물에 제일 가깝다. 그래서 접합조강이 시스터 그룹이고, 거기에서 육상식물이 분지됐고, 육상식물 중에서는 선태류가 가장 먼저 분지됐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이제 석송류, 그 다음에 양치류, 그 다음에 종자식물류. 종자식물은 이 집노스폼, 나자식물, 그 다음에 피자식물, 그렇죠. 속시식물이죠. 속시식물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ANA 글레이드, 목룡군, 그 다음에 애떡잎 식물, 그 다음에 쌍떡잎 식물, 진정 쌍떡잎 식물군. 진정 쌍떡잎 식물은 다시 광역장미군하고 광역국화군, 뭐 이렇게 이제 크게 우리가 구분을 해 나갑니다. 여기는 이제 중간고사 이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강론 배울 때 이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핵전사 유전체를 이용해서 우리가 개통수를 그려도 꼭 같은 패턴이 나타나고, 이거는 이제 작년에 네이처에 발표된 논문인데, 핵 유전체 중에서 전체를 분석한 게 아니고 353개 유전자 지역만 이게 NGS 시퀀싱을 해가지고 이 지역만 이제 타겟 인리치멘트 시퀀싱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것도 이제 패턴은 엽록체 유전체하고 거의 같은 패턴이에요. 여기 지금 이제 현존하는 생물종은 같은 진화 역사를 가지고 있고, 엔지오스펌의 기원은 약 한 1억 6,500만 년 전 주라기부터 엔지오스펌이 분지돼서 이제 백악기를 거치면서 대부분의 목이 만들어지고 현재에 이르렀다. 이걸 우리는 이제 개통수 중에 서큘 개통수라고 해요. 서클 개통수, 원형 개통수. 원형 개통수가 의미하는 거는 이제 시간의 개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몰레큘러 클락의 개념을 우리가 이제 집어넣어 가지고 여러 가지 포인트에 화석 자료를 가지고 이제 핀포인팅해서 결과적으로는 화석 자료가 없는 분류군도 언제 분지됐는지를 우리가 이제 알아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데이터들을 보면 1억 6,500만 년 전경에 엔지오스펌이 지금 현재 이거는 이제 목간 개통수인데, 엔지오스펌의 목이 64개가 있습니다. 64개의 이 분류군들이 비교적 짧은
주라기 말에서 백악기 초기에 거의 다 형성됐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얘기한 게 분자 개통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마커들을 가지고 개통수를 제작하는가, 그리고 그 이제 실제적인 예들을 몇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분자 형질에 대한 이제 얘기를 끝내기로 하고요. 조금 이제 그 다음 주제가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머리 식히라고 온우르 식물을 내가 이제 가끔 집어넣었는데, 어제 뉴스인가를 보니까 우리나라 강릉에 애국에서 들어온 선박에서 코케인이 뭐 600만 명이 투여할 수 있는 코케인이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미국의 정보 당국이 정보를 주어 가지고 이 밀수 조직을 적발을 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뭐 어디를 거쳐서 파나마를 거쳐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 그다음에 어느 나라로 갈 그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코카라는 식물이 어떤 건가 한번 오늘 보겠어요. 학명은 에리스로자일론 코카입니다. 그래서 이제 종소명이 코카여서 코카, 이게 뭐 옛날부터 코카가 먼저 있었고 학명이 나중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코카과 식물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없어요. 이 과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두 종이 코케인 형성에 관계를 하는데, 이 식물이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번에 이제 호생하고 수술 숫자는 여러 개고요. 암술머리가 3개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은 비교적 작습니다. 5수송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내가 직접 저기 찍은 이제 코카 열매이고요. 열매는 이렇게 이제 핵과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꽃인데 두 번째 종이에요. 오보그라나텐시스. 꽃은 이게 5수송으로 구성되어 있고, 꽃받침 5개, 꽃잎 5개, 수술은 10개, 뭐 15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 사진은 볼리비아의 수도가 여러분들 아마 라파즈라는 곳이 있어요. 볼리비아 위쪽에 이제 페루가 있고, 페루 위쪽에 에콰도르 위쪽에 콜롬비아가 있죠. 그래서 주로 이제 많은 코케인이 그쪽에서 코카 식물이 재배되는데, 여기는 이제 안데스에서 아마존이 시작되는 동쪽 지역입니다. 동쪽 지역인데요. 산을 이렇게 깎아가지고 이거 코카 재배하는 곳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산 경사지에 코카를 주로 재배합니다. 그래서 이 열대 우림이 파괴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산속에다 이렇게 재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감목성이고, 여기 가면은 이제 주민들이 이 코카를 재배를 해가지고 요 이파리를 이제 수확을 해서 말려요. 이렇게 말리는 것을 볼 수 있고, 이제 바람에 날아가니까 이렇게 이제 망으로 덮어서 말립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히 말리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코카 시장에, 경매 시장으로 가져가요. 이게 코카 재배하는 거는 이 나라에서는 합법이에요, 다. 농민들이 코카 농사를 지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포대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코카 경매 시장으로, 요거는 볼리비아 수도인 라파즈에 있는 경매 시장이에요. 뭐 그 앞에 보면 사람들도 많이 모여 있고, 그래 요거는 이제 경매를 해 가지고 상인들이 싣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차 위에다도 싣고 가고, 이제 시장에 가서 보면은 이 코카잎을 이렇게 판매를 합니다. 이 나라에서도 그렇고 페루도 그렇고 코카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거는 다 합법이에요. 단지 뭐가 불법이냐? 여기서 코케인을 추출하면 불법이에요. 그래서 코카 잎은 이걸 잎을 갈아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녹차 잎을 가지고 차를 우려 마시고 하는 거는 다 합법이듯이, 이걸 차를 우려 마시고 그 다음에 잎을 갈아가지고 가루를 만들어가지고 국수에 넣어가지고 코카 국수를 먹기도 하고, 우리나라 녹차 말차 가루 가지고 국수를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활용하는 거는 다 합법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이 코카는 수천 년 동안 이용해 왔던 식물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비닐봉지에 이거 하나에 한 1,000원 정도씩 이렇게 받고 판매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은. 그래서 이걸 이제 침출차로 마시면은 마테데 코카예요. 코카차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남미에 가면은 마테차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우리말로는 역전압하고 꽃 같은 거예요. 차차라는 뜻이에요. 마테라는 뜻이 차라는 뜻이에요, 원래. 그래서 이제 코카차라는 거고, 이제 초기에 코카콜라가 이 코카 잎을 가지고 추출물을 활용해서 만든 거고요. 그래서 시장이나 뭐 이런 데 가면은 코카 잎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녹차, 우리로 말하면 녹차 티백 같은 거를 아무 데서나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페루라든지 이런 데 고산지대에 가면은 호텔 같은 데서도 이 코카차를 그냥 일반 차같이 손님들한테 다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종류에 따라서 또는 변종에 따라서 코케인 함량이 약 한 0.25%에서 한 1% 이내가 있고요. 이 두 종의 이제 품종들, 변종들 사이에.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잎을 수확을 합니다. 여기 이제 주로 마약 성분으로 이용되는 이 코케인은 트로판 계열의 알칼로이드. 여러분들 알칼로이드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헤테로사이클릭 링인데, 링을 가진 컴파운드인데 나이트로젠을 함유하는 헤테로사이클릭 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지금 나이트로젠이 있고 오각형 사이클하고 육각형 사이클이 연결되어 있고, 하나는 벤젤기가 붙어 있고 하나는 메칠 COH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이제 그래서 벤조일 메칠 이제 알칼로이드라고도 하고, 이런 계열을 다 트로판 계열의 알칼로이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생리활성 물질 중에 알칼로이드 계열의 화합물이 많이 있죠. 요거는 이제 아까 분자 구조이고, 이게 이제 추출하면은 주로 이제 하이드로크로라이드 염을로 추출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백색 가루를 만들게 되는데, 이거를 이제 압착시켜서 우리나라 이번에 적발된 마약이 발견된 거죠. 내가 한 5년에서 10년 전에 우리나라 이제 대검찰청에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왜냐하면 마약 식물들을 쉽게 아이덴티파잉하는 방법론을 DNA 마크를 가지고 개발하고 거기에 이제 자문을 해주기 위해서 여러 번 왔다 갔다 했었는데, 주로 이제 식물성 마약, 그러니까 합성 마약이 아니고 식물성 마약도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버섯 종류도 있고 일반 식물 종류들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수사 당국에서도 상당히 많은 DNA 정보들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뭐냐면은 코케인은 여러분들 뉴로 트랜스미터 중에 뇌신경 전달 물질 중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있다는 거 알죠? 들어봤죠? 그래서 우리 학생들 아마 대부분 다 들어봤을 텐데, 이 도파민이 세포 간극에, 그러니까 뉴런과 뉴런 사이에 이제 분비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기분 좋게 느껴지는데, 그거를 흡수하는 기작을 방해하는 게 코케인이에요. 여기 지금. 그래서 흡수율을 늦춰주는 게 이제 코케인이고, 합성 마약 중에 이제 암페타민 같은 이런 이제 합성 마약은 더 나쁜 게,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 뭐가 관계되느냐면은 이게 이제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 암페타민 같은 거는 오히려 이제 흡수를 방해하는 게 아니고 아예 이 DAT, 그러니까 도파민 트랜스포터를 무력화시켜요. 무력화시키기 때문에 이건 이제 합성 마약으로서는 이제 더 기전 자체는 더 좋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겠죠.
이제 코카인 잎을 아까 얘기했던 잎이나 가루를 먹고 씹어 먹고, 여러분들 이제 옛날에 그 광산에서 일하고 이런데 이제 힘들고 이제 고산지대에서 일할 때는 이걸 거의 뭐 식품으로 이용하다시피 한 게 이 잉카의 문명에서 있었던 일들이고, 잉카 후예들이 지금도 이제 그렇게 쓰는 거고요. 이걸 이제 추출해 가지고 여러 가지 다른 형태로 이게 이제 사용하게 되면은 이거는 이제 위법이 되겠죠. 우리나라는 코카 잎 자체가 우리나라에 없으니까 뭐 코카 잎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 하나 더 보고 가려고 그래. 이제 바늘과 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얘기하는 게 이제 콜라나무입니다. 아까는 이제 코카나무이고, 그래서 코카콜라가 여기서 탄생한 거예요. 이제 콜라나무는 콜라니티다라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아욱과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아욱과 중에서 이제 옛날에는 벽오동가를 우리가 분리했는데, 벽오동가를 지금은 이제 아욱과의 하나의 악과로 처리를 하죠. 이 벽오동 악과에 속하는 식물이에요. 콜라니티다라는 식물이고, 이거는 이제 아프리카 식물입니다. 아까 코카 식물은 뭐냐면 잉카에 있는 식물이고, 이거는 그러니까 아메리카 식물이고, 이거는 아프리카 식물이에요. 아프리카 중에서도 서아프리카, 지금은 이제 라이베리아, 가나, 나이제리아, 아이보리 코스트, 이런 나라, 시에레리온 같은데 이쪽에 이제 분포하는 식물인데, 이 식물에는 이 카페인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커피하고 비슷하죠. 카페인이 많이 들어있고, 그래서 콜라를 제조하는데 활용하고, 콜라 넛을 이제 카카오와 비슷하게 가공하기도 하고, 카페인이 2에서 4%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마시는 커피는 1% 이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카페인 함량이 많은 거고, 그다음에 시오브로빈도 1에서 2.5%, 그다음에 타닌 중에 카테킨, 우리가 이제 티에서 우리가 차를 마시면 차 속에는 항산화 물질로 카테킨하고 에피카테킨하고 에피갈로카테킨 같은 것들이 이제 들어있는데, 그런 이제 카테킨 종류가 이제 타닌의 일종인데요. 이런 게 들어있고, 이제 콜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인데,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있는 식물이에요. 생긴 거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요거는 이제 콜라니티다 꽃이 피기 바로 직전에 이제 사진을 내가 찍어 놓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핀 사진이에요. 꽃이 여기 보면은 이제 수술과 여기 암술 주변이 있고, 여기 이제 꽃잎이고, 꽃받침은 밑에 조그맣게 이제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술이 가장자리로 여러 개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암꽃입니다. 암꽃에 암술머리가 다섯 개로 갈려져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열매가 달리면은 이런 식으로 달려 있어요. 안에 이제 저기 하얀 씨인데, 저게 익으면은 갈색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저거를 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프리카 같은 데 가서 보면은, 요거는 마다가스카르에서 내가 찍은 사진인데, 시장에 저렇게 뭐냐면은 콜라 열매를 놔두고 판매하는 곳이 꽤 있어요.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은 이 열매를 빻아가지고 여기 차를 우려서 차를 판매해요. 이 열매를 판매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 이제 길가에서 많이 판매합니다. 시장 같은데. 왜냐면은 카페인도 많이 들어있고 하기 때문에 피로회복제로 주로 옛날부터 아프리카에서는 사용해 왔던 식물이에요. 열매는 이렇고, 내가 이 열매를 가져와 가지고 심어 보니까 열매가 발화가 안 돼. 여튼 이제 요거는 실제 열매를 따서 사진을 찍은 거고, 이게 이제 발효된 다음에 이렇게 이제 가루로 빻으면은 이런 이제 콜라 넛의 가루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로, 침출차로 이제 커피 우려내듯이 우려서 마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제 코카콜라가 1886년에 조지아 주에 있는 미국의 애틀랜타의 조지아주에 이제 조지아주의 애틀랜타라는 큰 도시가 있죠. 도시에 있던 약사인데, 이 펜벌톤이라는 사람이 코카콜라를 발명을 해요. 근데 발명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남미의 안데스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콜라 차를 마시는 거, 코카 차를 마시는 거하고 아프리카를 여행하다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콜라 음료를 마시는 거를 두 개를 합성을 해가지고 코카콜라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콜라 추출물하고 코카 추출물을 섞어가지고 그러면 맛이 없으니까 쓰잖아요. 일단 카페인이 많으니까 쓰니까 거기에다가 슈가도 넣고 다른 이제 맛을 내는 물질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탄산수를 섞어가지고 만든 게 최초의 코카콜라다. 그래서 뭐 피로 회복에 좋고 뭐 머리 아픈데 좋고 뭐하고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판매하기 시작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도 1916년까지 뭐 요 데이터가 있는데 코카콜라는 우리나라에서도 생산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바틀링밖에 안 하죠. 미국에서 원료를 그대로 가져다가 섞기만 해서 우리가 바틀링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탄산수를 섞고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콜라를 만드는데 실제 학자들이 지금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이게 1903년부터는 코카 추출물, 코케인이 들어있는 거는 활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법으로. 왜냐하면 마약성이 너무 강해서 중독성이 강하니까. 그러니까 15년 이후에 코카콜라를 발견한 15년 이후에는 콜라 추출물을 그대로 활용하지 않습니다. 지금은도 안데스 쪽에서 콜라입을 코카콜라의 회사가 엄청나게 수입을 많이 해요. 그런데 코케인은 다 제거하고 플레버링 때문에 콜라 코카 잎의 추출물을 활용을 해요. 코카콜라를 쓰는데 그래서 이제 코케인도 안 들어있고 그 다음에 그러면 콜라 추출물은 들어있나 분석을 해보았더니 콜라도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콜라. 바나나 우유에 바나나가 안 들어있다는 거하고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게 많이 바뀌어가지고 다 합성 음료로 대체가 되고 천연 추출물은 코카 이파리 추출물만 조금 들어있고 이 콜라 추출물은 현재 안 들어있는 걸로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은 아까 콜라닌이라고 하는 단백질을 분석해 보면 이게 없다 그런 얘기예요.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이긴 하지만 여러분들 아마 뭐 모르겠어. 내가 전에 언젠가 우리나라에서 코카콜라 컴퍼니를 그 바틀링 컴퍼니를 하던 회사가 코카콜라 회사에서 더 이상 이 바틀링 라이선스를 안 줘가지고 그러면 우리도 독립적으로 콜라를 만든다 그래서 815 독립 콜라를 만든 적이 있어. 815 콜라. 지금도 있나 몰라.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좀 사 먹었는데 애국심을 발휘해서 지금은 잘 안 사 먹어. 맛이 없나 봐. 여튼 간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카콜라가 처음에 탄생했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는 내가 이제 우리나라 식물도 그렇지만 전 세계적으로 많은 식물들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개발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걸 이제 코카콜라 같이 세계적인 히트 상품을 만들어서 영업하는 거는 또 다른 개념이야. 돈 버는 거는 따르고 개발하는 거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여튼 뭐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하고요. 자, 이제 한 5분 정도 쉬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화분 형질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